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어이 아가씨, 사람 뱃돼지에 칼 박아본 적 있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강남의 유흥가 뒷골목, 빗줄기가 아스팔트 위에서 자잘한 은빛꽃을 피우던 늦은 밤. 택시의 와이퍼가 게으르게 움직이며 흐릿한 시야를 닦아내는 순간 고요함을 찢는 남자의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메웠다. 목소리는 질척한 타르처럼 끈적거렸고 짙은 알코올과 저급한 향수 냄새가 함께 실려왔다. 택시 운전사 한지우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남자를 힐끗 쳐다봤다. 굵은 금목걸이가 번쩍이는 목, 험악하게 일그러진 얼굴 위로 길게 그어진 흉터,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탐욕스러운 눈. 전형적인 삼류 조폭의 모습이었지만 지우의 눈에는 그 이상의 것들이 보였다. 불안하게 떨리는 동공, 마른 침을 삼키느라 미세하게 움직이는 목울대, 그리고 가죽 재킷 안쪽에서 부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른 부분. 그는 지금 무언가에 극도로 흥분해 있거나 혹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가장 위험한 상태였다. 손님, 목적지가 어디십니까? 지우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차분하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안개처럼 낮고 고요해서 오히려 남자의 광기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십수년간 총성과 화약 냄새에 절어 살았던 그녀에게 이 정도의 위협은 시끄러운 모기 소리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특수임무대대 블랙캣이 아닌 서울 개인 택시 운전사 한지우였다. 평범한 삶, 그것은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얻어낸 소중한 전리품이었다. 목적지? 시발,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남자가 거친 욕설과 함께 앞좌석을 발로 툭 찼다. 싸구려 가죽 시트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울렸다. 파주 문산읍으로 가. 근데 가는 길은 내가 정해. 알았어? 토달지 말고 운전이나 똑바로 하라고, 이 아줌마야. 아줌마. 그 단어가 지우의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다. 서른 중반의 그녀에게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남자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여성이기에 택시 운전사라는 직업이기에 가해지는 무시와 경멸이 담긴 낙인이었다. 지우는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주십시오. 지랄하네. 내가 알아서 해.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택시는 스르르 미끄러지듯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어두운 도로로 접어들었다. 올림픽대로의 가로등 불빛이 혜성처럼 차 안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남자의 험악한 얼굴이 드러났다 사라졌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라디오에서는 심야의 감성을 자극하는 발라드가 흘러나왔지만 차 안의 공기는 노래 가사처럼 낭만적이지 않았다. 지우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몸은 이미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등 근육은 미세하게 긴장했고 호흡은 평소보다 0.5초 더 길어졌다. 모든 감각이 뒷좌석의 남자를 향해 있었다. 그의 숨소리,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가죽 재킷 안쪽의 물체가 그의 움직임에 따라 미세하게 부딪히는 소리까지. 그녀는 생각했다. 저 남자는 왜 파주 문산으로 가는 걸까? 이 늦은 시간에 저런 행색으로. 단순한 주취 난동일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각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이 자동으로 구축되었다.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혹독하게 훈련받은 생존 본능이었다. 야. 다시 남자가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가까웠다. 그가 상체를 앞으로 깊숙이 숙인 것이다. 지우의 귓가에 그의 뜨거운 숨결과 함께 역한 술 냄새가 훅 끼쳐왔다. 너 같은 년들은 말이야,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않냐? 험악하고 돈 좀 있어 보이는 오빠들 태우고 장거리 뛰는 거.
혹시 알아? 오늘 밤 오빠가 기분 좋으면 너한테도 떡고물 좀 떨어질지. 남자의 손이 조수석 헤드레스트를 거쳐 지우의 어깨 쪽으로 서서히 다가왔다. 그것은 단순한 접근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탐색이었다. 지우는 백미러를 통해 남자의 눈을 정확히 마주쳤다. 경멸과 희롱, 그리고 폭력의 광기가 뒤섞인 눈이었다. 수많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적진의 한복판에서 홀로 고립되었을 때의 적막감, 총알이 귓가를 스치던 순간의 섬광, 피와 흙먼지로 뒤범벅된 전우의 얼굴. 그 모든 순간에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두려움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지금 이 좁은 택시 안에서 느껴지는 이 더럽고 끈적한 위협은 전혀 다른 종류의 불쾌감과 분노를 일으켰다. 남자의 손가락이 지우의 어깨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손님. 지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영업용 차량 내에서 운전자에게 성희롱 및 폭언, 협박을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언행을 하시면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교과서처럼 딱딱하고 감정 없는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경고가 숨어 있었다. 남자는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더 큰 소리로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 경찰?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황덕중이야. 강남 바닥에서 황덕중 이름 석자 대면 오줌 못 지리는 새끼들이 수두룩하다고. 근데 니깟 계집년이 날 경찰에 신고해? 웃기지 마, 씨발. 황덕중. 지우는 그 이름을 조용히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강남 바닥을 주름잡는 거물급들은 몇몇 알고 있었지만 그의 이름은 없었다. 아마도 이제 막 세력을 키우려는 신흥 양아치거나 혹은 그저 허풍이 심한 삼류 건달일 것이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똑바로 앉으세요. 이 씨발년이 진짜 보자 하니까. 황덕중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그가 재킷 안쪽으로 손을 가져가는 것이 백미러에 선명하게 보였다. 지우의 모든 신경이 곤두섰다. 나이프인가 아니면 권총? 그녀의 뇌는 0.1초 만에 상황을 분석했다. 권총일 확률은 낮다. 대한민국에서 총기 소지는 중범죄이며 저런 삼류 건달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날붙일 가능성이 높다. 사시미칼 혹은 등산용 나이프. 거리는 약 70cm. 그가 칼을 뽑아 휘두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5초. 피할 공간은 없다. 막아야 한다. 택시는 시속 90km로 자유로를 달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검푸른 한강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좁은 택시 안은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과 같았다. 황덕중이 품에서 꺼낸 것은 번쩍이는 칼날이 아니었다. 두툼한 돈다발이었다. 그는 5만 원짜리 뭉치를 꺼내 들고 지우의 얼굴 바로 옆에서 보란듯이 흔들었다. 이거 보여? 이게 니깟 년이 평생 운전대 잡아도 못 만져볼 돈이야. 경찰? 웃기지 마. 대한민국 경찰, 이 돈 몇 푼이면 개처럼 내 말 다 들어. 그러니까 넌 그냥 조용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저기, 저갓길 보이지? 저기다 차 잠깐 세워봐. 오빠랑 잠깐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가로등 하나 없는 으슥한 갓길이었다. 지우는 대답 대신 엑셀러레이터를 더 깊이 밟았다. 택시의 엔진이 거친 소리를 내며 속도를 높였다. 이 미친년이 차 세우라고 안 들려. 황덕중이 고함을 치며 지우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지우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왼손은 운전대를 잡은 채 오른팔을 뒤로 뻗어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어깨를 지렛대 삼아 그대로 꺾어버렸다. 끄악! 인대가 끊어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황덕중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가 손에 쥐고 있던 돈다발이 공중에 흩날리며 차 안의 지폐가 눈처럼 흩뿌려졌다. 지우는 여전히 앞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고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 톤 더 낮고 차가워졌다. 손님, 제가 경고했을 텐데요. 그녀는 꺾은 황덕중의 팔을 놓지 않은 채 운전석 아래 숨겨두었던 작은 버튼을 엄지손가락으로 딸깍 눌렀다. 택시의 모든 문이 잠기는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중앙 미터기에 켜져 있던 빈차 표시등이 꺼지고 그 자리에는 선명한 붉은색으로 긴급 상황이라는 글자가 점등되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신고 시스템이 아니었다. 과거 그녀의 동료가 만들어준 GPS 신호를 특정 위성으로 직접 전송하는 비상 호출 장치였다. 백미러 속 황덕중의 얼굴은 고통과 경악,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사냥감이 되어 진짜 포식자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지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군복을 벗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지독하게 익숙한 흥분이었다. 파주 문산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어쩌죠? 지금부터는 제가 가는 길이 곧 목적지가 될 텐데. 택시는 멈추지 않았다. 어둠을 가르며 더 빠른 속도로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흩날리는 돈다발과 남자의 고통스러운 신음,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우의 차가운 침묵이 뒤섞여 기묘한 밤의 서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자유로의 밤은 깊고 차가웠다. 한강을 따라 이어진 도로는 마치 끝없는 어둠의 터널처럼 느껴졌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이어지며 지우의 냉정한 얼굴과 고통으로 일그러진 황덕중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차 안에는 황덕중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만이 가득했다. 그의 오른팔은 여전히 지우에게 붙잡힌 채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여 있었다. 조금만 더 힘을 주면 그대로 부러져 버릴 기세였다. 너 뭐야 이 미친년. 황덕중은 남은 왼손으로 지우의 팔을 떼어내려 했지만 강철 같은 그녀의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성의 팔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강인한 근육과 힘줄이 숨어 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바이스에 팔이 물린 듯한 기분이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전방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냉철하게 회전하고 있었다. 비상 호출 버튼은 눌렀다. 그 사람이 신호를 확인하기까지는 최소 10분, 위치를 파악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전까지는 온전히 혼자서 이 상황을 통제해야 했다. 황덕중, 강남, 파주문산. 세 개의 단어가 머릿속에서 조합되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파주문산은 접경 지역이다. 밀수, 밀입국 혹은 더 위험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좋은 장소다. 황덕중의 불안하고 흥분된 상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두툼한 돈다발.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거 놔. 놓으라고 시발. 황덕중이 발악하며 몸부림쳤다. 택시가 순간 좌우로 살짝 흔들렸다. 지우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우리 둘 다 저 차가운 강물 속에 처박히게 될 테니까요. 물론 난 수영을 아주 잘하지만 당신은 어떨지 모르겠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황덕중은 순간 움찔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검고 깊은 한강물이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는 다시 한번 지우를 노려봤다. 이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뭘까? 평범한 택시 기사가 아니다. 눈빛, 말투, 그리고 자신을 제압하는 압도적인 힘까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지우는 꺾고 있던 그의 팔에 힘을 살짝 빼주었다. 완전한 해방이 아닌 통증을 조절하는 미세한 컨트롤이었다. 당근과 채찍. 특수부대 시절 적을 신문할 때 지겹도록 사용했던 기술이었다. 말해봐요, 황덕중 씨. 이 늦은 밤에 그 큰 돈을 들고 파주 문산에는 왜 가는 거죠? 혹시 밤낚시라도 가시나? 비꼬는 듯한 말투에 황덕중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내년이 알 거 없어. 그래요? 그럼 이대로 경찰서로 갈까요? 마침 근처에 일산경찰서가 있네요. 가서 당신이 날 성희롱하고 협박한 것, 그리고 이 돈의 출처까지 전부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보이스피싱 자금 운반책 형량이 꽤 높던데. 지우는 능숙하게 핸들을 돌려 일산으로 빠지는 나들목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척했다. 황덕중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경찰. 지금 그에게 가장 피하고 싶은 단어였다. 잠깐. 경찰서는 안 돼. 그의 다급한 외침에 지우는 다시 자유로로 차선을 복귀했다.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가 더 짙어졌다. 예상대로였다. 그는 경찰에 알려져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안 되죠? 당신 말로는 돈이면 경찰도 개처럼 부린다면서요. 그건 시발. 황덕중은 욕설을 내뱉었지만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상황의 주도권이 완벽하게 저 여자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원하는 게 뭐야? 돈? 그래, 이 돈 다 줄게. 그러니까 나 그냥 문산에만 내려줘. 제발 이번 일 나한테 정말 중요한 일이야. 아까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지우는 백미러로 그의 비굴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인간의 나약함. 힘의 논리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녀는 지겹도록 봐왔다. 돈에는 관심 없어요. 난 그냥 당신이 하려던 중요한 일이 뭔지 궁금할 뿐이에요. 말해봐요. 그럼 생각해보지.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해? 말하면 나 죽어. 말 안 해도 죽을 수 있어요. 바로 지금 여기서. 지우는 다시 그의 팔에 힘을 가했다. 우두둑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황덕중의 입에서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말할게. 말할 테니까 제발. 그 순간 지우의 귀에 익숙한 기계음이 들려왔다. 그녀가 착용하고 있던 보청기 형태의 소형 통신 장치에서 들려오는 신호음이었다. 그 사람이 응답한 것이다. 수신감도 양호. 현 위치 자유로 2, 3포 분기점 인근. 상황 보고 바람. 낮고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 707 시절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던 옛 팀장 민준서였다. 그는 전역 후 국가정보원에서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지우가 유일하게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음을 허락한 사람이자 비상시에 연락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다. 지우는 입모양으로만 작게 대답했다. 통신장치는 턱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을 감지해 음성을 변환하는 기능이 있었다. 상황 발생. 민간인 위장 작전 중 대상 포착. 코드명 독사 관련 추정. 파주 문산으로 이동 중. 무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거액의 현금 소지. 지원 요청. 알겠다. 5분 내로 감청 시작. 10분 내로 추적조 근접할 것. 무리하지 마라, 블랙캣. 블랙캣. 오랜만에 듣는 자신의 호출명에 지우의 심장이 순간 차갑게 식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망령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피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평범한 택시 기사 한지우의 가면 뒤에 숨어있던
어둠 속에 사냥꾼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자, 황덕중 씨. 다시 물을게요. 파주 문산에 가서 뭘 하려고 했죠? 민준서 팀장과의 교신으로 지우는 심리적인 우위를 점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자신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황덕중은 고통과 공포에 질려 결국 입을 열기 시작했다.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 어떤 사람? 나도 몰라. 그냥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만 들었어. 물건을 넘겨받기로 했어. 물건? 지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가 추적하던 독사 조직은 마약 밀매와 인신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범죄 조직이었다. 황덕중은 그 조직의 하수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무슨 물건인지 똑바로 말해. 마약이야. 신종 마약 그걸 내가 받아서 서울에 유통시키기로 오늘이 첫 거래였단 말이야. 황덕중은 모든 것을 실토했다. 그는 이번 거래를 성공시켜 조직에서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다. 그래서 거래를 앞두고 긴장과 흥분을 이기지 못해 술을 마셨고 때마침 혼자 있는 여자 택시 기사를 보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스트레스를 풀려 했던 것이다. 최악의 상대를 만난 셈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지우는 즉시 민준서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대상 마약 거래 자백. 접선 장소는 파주 문산. 중국 측과 연계된 것으로 보임. 현장에서 일망타진해야 한다. 위험하다. 너 혼자서는 내가 미끼가 되겠어. 예정대로 거래 장소로 이동한다. 당신들은 외곽에서 포위망을 구축해.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진입해. 블랙캣. 명령 불복종이다. 명령권자는 이제 없어, 팀장님. 이건 내 사건이야. 지우는 일방적으로 통신을 끊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조직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부속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한 명의 인간, 한지우였다. 그리고 그녀의 택시에 올라탄 이 사회의 독버섯 같은 존재를 그녀 스스로의 힘으로 뿌리 뽑고 싶었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다시 한번 황덕중을 보았다. 그는 이제 공포에 질린 채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였다. 황덕중 씨. 지우가 나지막이 불렀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조금이라도 딴 생각을 하거나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내 팔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야. 명심해. 너는 오늘 밤 아주 중요한 연극의 주연 배우가 된 거니까. 그리고 그 연극의 감독은 나야. 택시는 어둠을 뚫고 계속해서 북쪽을 향해 달렸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거래 장소가 아니었다. 과거의 그림자를 벗고 현재의 포효를 준비하는 한 여성의 전쟁터이자 거대한 악을 심판할 무대가 되고 있었다. 자유로의 끝, 임진각의 평화누리 공원의 불빛이 아득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의 주차장은 예상대로 한산했다. 어둠과 적막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만이 광활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간간히 설치된 가로등 불빛이 축축한 밤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번져 주변 풍경을 더욱 으스스하게 만들었다. 이곳은 평화의 상징이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거대한 범죄가 잉태되는 음습한 자궁과도 같았다. 지우는 주차장 가장 구석,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에 택시를 세웠다. 약속된 장소였다. 황덕중이 휴대전화로 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한 위치였다. 저기야, 저기서 만나기로 했어. 황덕중은 완전히 기가 죽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오른팔은 이미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지우는 풀어주지 않았다. 대신 차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로 그의 양손을 등 뒤로 단단히 묶어버렸다. 이제부터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알았어?
황덕중은 고통과 공포에 질린 채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질끈 묶은 머리, 그리고 평범한 택시 기사 유니폼. 완벽한 위장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숨길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통신 장치를 통해 민준서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블랙캣,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당장 그곳에서 빠져나와. 지원팀이 거의 다 도착했어. 이미 늦었어, 팀장님. 저쪽에서 먼저 움직였으니까. 지우의 시선이 택시의 사이드 미러에 고정되었다. 어둠 속에서 라이트를 끈 차량 2대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육중한 차체의 검은색 SUV. 전형적인 조직의 업무용 차량이었다. 차량 2대 접근 중. 예상 인원 5명 이상. 중무장 가능성 있음. 제기랄. 한지우, 너 지금. 지우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고 통신 장치를 꺼버렸다. 이제부터는 온전히 그녀 자신과 그녀가 수년간 몸으로 익힌 감각과 기술에 의지해야 했다. SUV 2대가 지우의 택시를 앞뒤로 가로막으며 멈춰섰다. 드르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구의 검은 양복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총 6명.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날카롭게 빛나는 칼이 들려 있었다. 한 명은 품 안쪽이 유난히 불룩했다. 총기 소지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남자가 천천히 택시로 다가왔다. 그는 조수석 창문을 똑똑 두드렸다. 지우는 창문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누구시죠? 황덕중 씨 만나러 왔습니다. 안에 계신 분 맞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지우는 뒷좌석의 황덕중을 힐끗 보았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제발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애원하고 있었다. 덕중 씨는 지금 좀 피곤해서요. 용건은 저한테 말씀하시죠. 지우의 대답에 칼자국 남자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잠시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웬 계집이 비켜. 황덕중 나오라 그래. 남자가 차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그의 얼굴이 험악하게 굳어졌다. 문 열어 씨발려나. 좋게 말할 때. 다른 사내들도 일제히 택시를 둘러싸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야구 방망이로 차체를 툭툭 치는 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렸다. 지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처럼. 거래 방식을 바꾸죠. 뭐? 돈은 여기 있어요. 물건 먼저 확인시켜주면 바로 돈을 넘겨주죠. 그리고 우린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지우의 당돌한 제안에 칼자국 남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이 미친년이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우리랑 거래를 하려고 들어. 넌 그냥 황덕중이 데리고 온 미끼 아니면 놀이객감일 뿐이야. 그 순간이었다. 칼자국 남자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야구 방망이를 든 부하에게 턱짓을 했다. 부하가 방망이를 높이 치켜들고 운전석 유리창을 향해 내리치려는 찰나 지우가 움직였다. 쾅! 지우는 망설임 없이 운전석 문을 발로 힘껏 걷어찼다. 묵직한 택시 문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열리며 바로 옆에 서 있던 남자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억소리도 내지 못한 남자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동시에 지우는 번개처럼 차에서 빠져나왔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치의 망설임도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마치 잘 짜인 안무처럼 유려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의 손에서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들고 가장 가까이 있던 다른 남자의 턱을 향해 지체 없이 휘둘렀다.
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순식간에 2명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다. 나머지 4명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순간 얼어붙었다. 뭐야 전현. 칼자국 남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바로 그때 지우는 그를 향해 땅을 박차고 달려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택시 기사가 아니었다. 수많은 실전으로 다져진 인간 병기 블랙캣이었다. 칼을 든 남자가 그녀의 복부를 향해 칼을 찔러왔다. 지우는 몸을 살짝 비틀어 칼날을 피하는 동시에 야구방망이로 그의 손목을 내리쳤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우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남자의 명치를 가격했다. 급소를 정확히 가격당한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다. 이 이개 같은 년이. 품이 불룩했던 남자가 마침내 재킷 안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그가 총구를 지우에게 겨누기도 전에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발끝으로 차올렸다. 허공으로 솟구친 칼을 왼손으로 잡아챈 그녀는 망설임 없이 총을 든 남자를 향해 칼을 던졌다. 슈잉 마이너스 하는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칼은 정확하게 남자의 손등에 박혔다. 크악! 남자는 총을 떨어뜨리며 자신의 손을 붙잡고 비명을 질렀다. 그가 떨어뜨린 총은 바닥을 구르다 지우의 발밑에 멈췄다. 이제 남은 적은 리더인 칼자국 남자와 다른 한 명뿐이었다. 그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앞의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다. 귀신 혹은 악마였다. 지우는 천천히 권총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차가운 총구를 칼자국 남자의 이마에 겨누었다. 다시 묻죠. 물건은 어디에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나 흥분이 아닌 극한의 고요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 고요함이 남자에게는 죽음의 선고처럼 들렸다. 차차 트렁크에. 남자는 덜덜 떨며 자신들의 SUV 차량을 가리켰다. 그 순간 멀리서 수많은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민준서의 팀이 도착한 것이다. 지우는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했다. 크하하. 다 같이 죽는 거야. 택시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황덕중이 묶여있던 케이블 타이를 이빨로 끊어내고 운전석으로 몸을 날린 것이다. 그는 아까 지우가 운전석 아래 숨겨두었던 또 다른 물건, 소형 가스통과 라이터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것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지우의 마지막 비상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최악의 무기가 되어버렸다. 오지 마. 오면 이 차 통째로 날려버릴 거야. 황덕중은 눈이 뒤집힌 채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가스 밸브를 열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LPG 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라이터의 부싯돌을 튕기면 이 좁은 공간은 순식간에 불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민준서 팀의 경찰차들이 주차장 입구에 도착했지만 인질이 된 지우와 폭발 위험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아니, 그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지우는 여전히 총구를 칼자국 남자에게 겨눈 채 천천히 몸을 돌려 황덕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 안타깝다는 듯한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황덕중 씨, 어리석은 짓은 그만둬요.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어요. 닥쳐. 2년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어. 너도 함께 가야지. 같이 죽자고. 죽음이 두렵지 않나요? 지우의 질문에 황덕중은 더욱 광포하게 웃었다. 두렵지. 시발 존나게 두렵지. 하지만 이렇게 개죽음 당하는 것보단 너 같은 괴물년 하나 데리고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지우는 조용히 총을 내렸다.
그리고는 천천히 황덕중에게 다가갔다. 내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먼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아득하게 울렸다. 모든 것을 잃고 나 자신마저 잃어버렸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난 죽지 않았어요. 살아남았고 오늘 당신을 만났죠.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황덕중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지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황덕중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가 쥐고 있던 라이터의 불꽃이 위태롭게 떨렸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시간이 멈췄다. 아니, 지우의 세상에서만 시간이 극도로 느리게 흘렀다. 황덕중의 광기 어린 눈, 공포로 떨리는 그의 손, 그리고 그 손에 들린 라이터의 작은 부싯돌. 그 끝에서 터져나올 찰나의 불꽃이 이 좁은 공간을 영원의 어둠으로 만들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가스가 새어나오며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공기의 왜곡, 멀리서 다가오는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사방에 흩뿌려지는 파편들, 그리고 자신의 심장이 쿵쿵 하고 울리는 육중한 소리까지. 그녀의 뇌리에 오래전 먼지 바람이 부는 아프가니스탄의 한 작은 마을이 스쳐 지나갔다. 인질로 잡힌 NGO 단원을 구출하는 임무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마지막 순간 코너에 몰린 테러리스트가 똑같은 선택을 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두른 폭탄 조끼의 스위치를 누르려 했다. 당시 팀의 막내였던 지우는 그를 설득하려 했다. 살 수 있다고, 기회가 있다고 외쳤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박함에 떨리고 있었다. 그 미세한 떨림을 테러리스트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동정이 아닌 두려움을 읽었고 경멸의 미소를 지으며 스위치를 눌렀다. 끔찍한 폭발음, 동료들의 비명, 그리고 그녀의 뺨을 적셨던 뜨거운 피. 그날 이후 지우는 배웠다. 절망의 끝에 선 인간을 상대하는 것은 기술이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상대의 눈높이에서 그의 절망을 똑바로 마주하고 그보다 더 깊은 심연의 고요함으로 압도해야 한다는 것을. 그 불꽃, 참 따뜻해 보이죠. 지우의 목소리는 물처럼 고요하게 차 안을 흘렀다. 황덕중의 흔들리는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모든 걸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이 지긋지긋한 고통도 두려움도 한순간에 사라질 것 같고. 그렇죠?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뎠다. 위협적이지 않은 그저 다가서는 움직임이었다. 그녀의 오른손은 여전히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었지만 손가락은 택시 스마트키를 단단히 감싸 쥐고 있었다. 각지고 단단한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황덕중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턱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지우의 말이 그의 폐부를 정확히 꿰뚫은 것이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황덕중 씨. 그 불꽃 뒤에 오는 건 따뜻함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차가운 어둠뿐이에요.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바로 그 허무함이죠. 당신을 이렇게 만든 놈들은 당신이 사라지면 박수치며 좋아할 겁니다. 멍청한 놈, 꼬리 하나 잘 잘랐다 하면서요. 당신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그저 편리한 도구일 뿐이에요. 정말 그렇게 끝내고 싶어요? 지우는 다시 한 걸음 다가섰다. 이제 둘 사이의 거리는 팔 하나 정도에 불과했다. 황덕중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의 뇌는 지우의 말과 극단적인 선택 사이에서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엄지손가락이 라이터의 부싯돌을 튕기기 위해 미세하게 움직였다. 지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휙 하는 날카로운 파공음. 지우의 손에서 떠난 택시 키가 회전하며 날아가
정확하게 황덕중의 오른손 손목과 손등 사이 척골신경이 지나는 급소를 때렸다. 전기에 감전된 듯한 극심한 고통과 함께 황덕중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라이터가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든 것이 1초 안에 벌어진 일이었다. 지우는 지체 없이 그의 몸을 낚아채 택시 밖으로 끌어냈다. 동시에 진입이라고 외치는 민준서의 목소리와 함께 방탄방패를 든 특수기동대원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순식간에 칼자국 남자를 비롯한 나머지 조직원들을 제압하고 바닥에 쓰러진 황덕중의 위에 올라타 수갑을 채웠다.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택시 안에서 새어나오는 가스 냄새,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고함과 무전 소리, 그리고 공포에서 풀려나 아이처럼 흐느끼는 황덕중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한지호. 방탄조끼를 입은 민준서가 그녀에게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제정신이야? 죽을 뻔했어. 왜 통신을 끊고 독단적으로 행동해? 그는 지우의 어깨를 붙잡고 거세게 흔들었다. 하지만 지우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특수대원들이 열어젖힌 검은색 SUV의 트렁크. 그 안에는 마약 상자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있었다. 입에 재갈이 물리고 손발이 묶인 채 짐짝처럼 구겨져 있는 한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눈물조차 말라붙은 듯 텅 비어 있었다. 그 눈과 마주친 순간 지우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구하지 못했던 그 NGO 단원의 마지막 눈빛과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군복을 벗던 날 거울 속에서 보았던 자기 자신의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우는 민준서의 팔을 뿌리치고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갔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팀장님. 그녀는 민준서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아니, 민준서 요원님. 그녀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선을 긋고 있었다. 과거의 블랙캣과 현재의 한지우 사이의 경계선이자 국가의 도구로서의 삶과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가르는 벽이었다. 대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여성의 입에 물린 재갈을 풀고 밧줄을 끊어주었다. 여성은 콜록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지우를 바라볼 뿐이었다. 괜찮아요. 지우는 자신의 택시기사 유니폼 상의를 벗어 여성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여성은 얇은 옷 한 장만 걸치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괜찮아요. 지우는 주문처럼 되뇌었다. 그것은 여성을 향한 위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거는 다짐이기도 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이 지긋지긋한 악의 고리를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야 한다고. 민준서는 더 이상 지우를 다그치지 못했다. 그는 트렁크 속 여성과 그런 그녀를 자신의 옷으로 감싸주는 지우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마약 밀매가 아니었다. 인신매매까지 결부된 독사 조직의 추악한 실체였다. 그리고 그 실체의 한가운데에 자신의 가장 뛰어났던 팀원이자 이제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지우는 여성의 곁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여성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여성의 입에서 모기만 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우는 결심했다. 조용한 택시기사 한지우의 삶은 오늘 밤으로 끝났다. 평범한 삶이라는 소중한 전리품은 잠시 반납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 여성을 그리고 과거의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어둠 속의 포식자들을 사냥하는 고요한 사냥꾼 블랙캣으로. 그녀의 조용한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국가정보원의 외곽 안가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과 희미한 커피 향,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임진각에서의 소동이 있고 반나절이 지났지만 누구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황덕중과 그 일당은 조직의 말단에 불과했으며 그들이 운반하려던 마약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문제는 함께 발견된 피해자 김소희였다. 이름 김소희, 22살. 평범한 대학생이었어. 한 달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단순 가출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지. 전형적인 수법이야. 민준서가 브리핑룸 스크린에 떠있는 김소희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사진 속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밝게 웃고 있었다. 한 달 만에 삶의 빛을 모두 잃어버린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지우는 팔짱을 낀 채 묵묵히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임시 샤워실에서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밤새 겪은 일들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웠다. 김소혜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지우의 질문에 분석 요원 중 한 명이 고개를 저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합니다. 심리 안정 치료가 우선이지만 제대로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조직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거겠죠. 민준서가 말을 받았다. 독사 조직은 배신자나 이탈자를 상대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한 보복을 하는 것으로 유명해. 김소혜 씨도 그걸 아는 걸 거야. 그녀를 이대로 두면 그냥 서류상의 피해자로 남을 뿐이에요. 조직은 꼬리만 자르고 도망가겠죠. 황덕중 같은 놈들 몇 명 감옥에 넣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뿌리를 뽑아야 해요.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시선은 민준서를 향해 있었다. 마치 그러니 나를 막지 말라고 말하는 듯 했다. 민준서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우를 이 위험한 사건에서 빼내고 싶었다. 그녀는 이미 국가를 위해 충분히 헌신했고 끔찍한 상처를 안고 전역했다. 그가 그녀의 택시에 비상호출 장치를 달아준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을 뿐 다시 현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지우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한번 목표로 삼은 것은 절대 놓지 않는 끈질긴 사냥꾼의 본능을. 그리고 김소희의 텅 빈 눈동자에서 자기 자신을 본 지금의 지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겠다. 하지만 단독 행동은 절대 안 돼. 내 통제 하에 움직여. 이건 명령이다. 더 이상 팀장님의 부하가 아닙니다만. 그럼 부탁이다, 지우야. 민준서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지우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곧장 김소희가 머물고 있는 안가의 작은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심리 상담사가 김소희와 마주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진전이 없는 듯 했다. 지우는 상담사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눈짓했다. 지우는 김소희의 맞은편이 아닌 옆에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의 풍경을 함께 바라볼 뿐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한참이나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우였다. 나도 당신만 한 때가 있었어요. 김소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나라는 존재가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어요. 지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임무 실패 후 동료를 잃은 죄책감과 PTSD로 군 병원 정신과 병동에 누워있던 시절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담담하게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말을 이어갔다.
근데 어느 날 창밖으로 택시들이 지나가는 게 보이더군요. 특별할 것 없는 그냥 평범한 택시들이었어요. 저 차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왜 나만 이 방 안에 갇혀서 아무 데도 가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나도 다시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가봐야겠다고. 설령 그 길이 막다른 길이라 해도 일단은 가봐야겠다고. 그녀는 김소희를 바라보았다. 김소희의 텅 빈 눈동자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지우는 다시 한번 임진각 주차장에서 했던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 조용히 김소희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김소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한 달 동안 억눌려왔던 공포와 슬픔,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 지우는 그저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한참을 울던 김소희가 겨우 울음을 그치고 떨리는 목소리로 첫 번째 단서를 내놓았다. 인천항 제7부두. 그녀가 조직원들의 대화를 통해 간신히 엿들은 장소였다. 단서는 그것뿐이었지만 지우와 민준서에게는 충분했다. 민준서는 즉시 국정원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인천항 제7부두 주변의 CCTV와 통신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우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이번 목적지는 인천이었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요. 현장에는 분명히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위험해. 이미 조직에서는 너를 찾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택시기사 한지우가 필요한 거죠. 지우는 다시 평범한 택시기사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택시는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빠져나와 경인 고속도로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운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독사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잠입의 시작이었다. 인천항에 도착한 지우는 제7부두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말 택시 영업을 하는 것처럼 부두 노동자들을 태우고 근처 식당과 술집을 오갔다. 그녀의 귀는 항상 열려 있었다. 노동자들의 푸념, 화물차 기사들의 잡담, 식당 주인의 넋두리. 그 속에서 그녀는 독사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허름한 기사 식당에서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되었다. 술에 취한 한 화물차 기사가 동료에게 떠벌리는 이야기였다. 야, 너 백상어라고 하냐? 요즘 인천항 먹었다는 그 양반 말이야. 그 양반 존나 무서운 사람이야. 얼마 전에 자기 부하 하나가 실수 좀 했다고 다리 몽둥이를 작살내서 부두 앞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거 아니야. 다들 그 양반 눈에 잘못 보일까봐 벌벌 떤다고. 백상어. 지우의 귀에 그 이름이 날카롭게 박혔다. 황덕중 같은 피라미가 아닌 이 조직의 중간 보스급 인물일 것이다. 지우는 태연한 척 식사를 하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백상어요? 별명이 무섭네요. 무슨 생선 장수라도 되나 봐요? 그녀의 능청스러운 질문에 화물차 기사는 껄껄 웃으며 답했다. 아가씨, 뭘 모르네. 그 양반 한 번 물면 절대 안 놓는다고 해서 백상어야. 주로 폐차장이나 고물상을 통해 더러운 물건들 처리한다고 들었는데 더 이상은 나도 몰라. 알면 다치니까. 폐차장, 고물상. 지우는 그 두 단어를 머릿속에 새겼다. 그녀는 조용히 식당을 나와 민준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찾았어요. 백상어. 그리고 그의 사업장. 전화기 너머로 민준서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백상어. 잠시만 데이터베이스 대조해보지.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다. 다시 들려온 민준서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굳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심각함이 가득했다. 찾았어. 세상의 한지우, 너 지금 상대하는 놈이 누군지 알아? 그의 본명은 리태문.
전직 북한 정찰총국 소속 특수요원이었어. 10년 전 난파되었다가 조직을 이탈하고 그대로 잠적했던 인물이야. 우리 쪽 블랙리스트 최상단에 있던 놈이라고. 지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상대는 단순한 범죄 조직의 보스가 아니었다. 자신과 같은,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훈련을 받은 엘리트 요원이었다. 살인과 파괴, 공작에 특화된 인간 병기. 어쩐지 이상했다. 독사 조직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범죄 조직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치밀하고 조직적이라고 생각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녀는 지금 거대한 상어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그 상어는 이미 자신의 존재를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지우는 백미러로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차량들을 무심코 훑어보았다. 평범한 차들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감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냥꾼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너는 지금 사냥당하고 있다.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서늘한 감각은 착각이 아니었다. 며칠간 인천항 주변을 맴돌며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지우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그물에 서서히 갇히고 있음을 직감했다. 처음에는 희미한 위화감이었다. 백미러에 유난히 자주 보이는 특정 모델의 검은색 세단, 신호 대기 중 옆 차선에서 느껴지는 무심한 척 흘깃거리는 시선, 택시를 마치고 돌아온 좁은 원룸 주차장에서 발견되는 낯선 담배꽁초. 평범한 사람이라면 무시하고 지나쳤을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지우에게 그것들은 명백한 신호였다. 리태문, 백상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황덕중처럼 멍청하게 소리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대신 소리 없이 다가와 숨통을 조이는 방식을 택했다. 지우와 같은 훈련을 받은 자만이 구사할 수 있는 정교하고 냉혹한 추적술이었다. 나를 시험하고 있어. 지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생각했다. 리태무는 그녀가 평범한 택시 기사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임진각에서의 사건 보고를 통해 혹은 자신의 부하들을 순식간에 제압한 그 실력을 통해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섣불리 덤벼들지 않고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배후는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 그림자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팀장님, 저 감시당하고 있어요. 최소 2팀 이상이 24시간 교대로 붙은 것 같습니다. 안전가옥에서 만난 민준서에게 지우가 보고했다. 민준서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역시 리태무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 당장 현장에서 빠져. 이건 내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어. 정식으로 특수팀을 투입해야 해. 아니요. 지금 빠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저들은 더 깊이 숨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김소혜 씨 같은 피해자만 더 늘어나겠죠. 오히려 이건 기회예요. 기회? 미행당하는 게 무슨 기회라는 거야? 저들이 나를 쫓게 만들어서 그들의 본거지로 나를 안내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우의 대담한 제안에 민준서는 할 말을 잃었다. 사냥당하는 먹잇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해 사냥꾼을 역으로 사냥하겠다는 발상. 그것은 지독하게 위험했지만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었다. 미친 짓이야. 원래 우리가 하던 일이 다 그런 미친 짓이었잖아요. 지우의 차분한 대답에 민준서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과거 불가능한 임무에 뛰어들기 직전에 그 결연한 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지우의 택시는 위험한 무대가 되었다. 그녀는 일부러 허점을 보이는 척하며 미행을 유도했다. 복잡한 남대문 시장의 좁은 골목으로 차를 몰아 그들의 운전 실력을 떠보기도 하고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잠시 차를 세우고 그들이 어디까지 접근하는지 시험하기도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서울의 모든 도로가 입체적인 전장으로 변했다. 모든 신호등, 모든 골목,
모든 CCTV의 위치가 작전을 위한 변수가 되었다. 그녀는 미행하는 차량의 종류와 번호, 운전자의 인상착의를 민준서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했고 국정원 분석팀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리태문이 조직에 대한 퍼즐을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아슬아슬한 고양이와 쥐게임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 지우는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이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평소처럼 택시 영업을 마치고 서울 외곽에 있는 자신의 낡은 다세대 주택으로 향했다. 미행 차량은 어김없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지우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집인 301호로 올라가지 않았다. 대신 2층 계단참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건장한 남자 2명이 소리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전문가용 도청 장비와 소형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3층으로 올라가 지우의 집 현관문 앞에 섰다. 한 명이 능숙하게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주변을 경계했다. 그들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건물 전체에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삐잉 마이너스. 동시에 불이야. 불이야. 하는 외침과 함께 아래층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지우가 미리 119의 익명으로 가스 누출 허위 신고를 해둔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소동에 두 남자는 당황했다. 그들은 재빨리 장비를 챙겨 밖으로 뛰쳐나갔고 몰려드는 사람들과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역시 프로였다. 당황하긴 했지만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없었고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났다. 소동이 잠잠해진 후 지우는 자신의 택시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그녀는 운전석 앞 유리와 와이퍼 사이에 무언가 하얀 것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명함 크기의 카드였다. 카드 앞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하지만 뒷면에는 검은색 잉크로 그린 상어 그림과 함께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운전 실력이 제법이군, 검은 고양이 양반. 순간 지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검은 고양이. 블랙캣. 그것은 군 시절 그녀의 호출명이었다. 팀원들과 극소수의 상급 지휘관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 리태문이 그녀의 정체를, 그녀의 과거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는 내 손바닥 아니다 라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지금까지 그녀가 리태문을 가지고 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 리태문은 그녀가 자신의 꼬리를 잡도록 일부러 길을 열어주며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고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거대한 백상어가 작은 고양이의 재롱을 지켜보듯이 지우는 카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분노와 함께 지독한 공포가 밀려왔다. 상대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치밀하고 잔혹한 괴물이었다. 하지만 공포는 잠시였다. 이내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올랐다. 이제 게임의 룰은 바뀌었다. 수동적인 유인 작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리태문이 그녀를 사냥감으로 지목했다면 이제는 사냥감이 사냥꾼의 목을 물어뜯을 차례였다. 지우는 운전대를 잡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시동을 걸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단 한 곳. 김소희가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이자 이제는 모든 악의 소굴임이 분명해진 곳. 인천항 제7부두. 백상어의 그림자가 가장 짙게 드리워진 그곳으로 그녀는 홀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국가의 임무가 아니었다. 두 마리의 맹수, 블랙캣과 백상어의 피할 수 없는 생존 싸움이었다. 차가운 분노는 뜨거운 분노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그것은 모든 감정을 증발시키고 오직 목표만을 향한 순수한 결정체로 남기 때문이다. 지금 한지우의 심장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검은 고양이라는 글자가 적힌 카드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리태문이 던진 결투 신청장이자 그녀가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를 헤집어 놓는 잔인한 칼날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서에게 연락해 허락을 구하거나 작전을 조율하지 않았다. 그럴 시간도 그럴 이유도 없었다. 이것은 국정원의 임무가 아닌 그녀 자신의 전쟁이 되었다. 지금 제7부두로 갑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그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민준서에게 통보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미쳤어? 한지우. 혼자서 뭘 어쩌려고. 그놈이 파놓은 함정이야. 당장 돌아와. 전화기 너머로 민준서의 다급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알아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가 날 불렀어요. 이건 그와 나 둘만의 싸움입니다. 제발 블랙캣. 옛날처럼 무모하게 굴지 마. 그 이름 이제 그만 부르시죠. 지우는 통화를 끊어버렸다.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계기판의 불빛만이 그녀의 싸늘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리태문, 그는 선을 넘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평범한 택시기사 한지우라는 마지막 안식처를 비웃고 모욕했다. 그렇다면 이제 그녀는 기꺼이 괴물이 되어줄 생각이었다. 인천항 제7부두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기괴한 실루엣을 그리며 서 있었고 바다 냄새와 녹슨 쇠 그리고 기름 냄새가 뒤섞여 독특한 항구의 공기를 만들어냈다. 지우는 부두에서 1km쯤 떨어진 으슥한 공터에 택시를 세웠다. 그녀의 충실한 파트너였던 택시는 이제 이곳에서 주인을 기다려야 했다. 그녀는 트렁크에서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등산화 끈을 단단히 조여맸다. 손에는 다용도 나이프와 소형 LED 라이트뿐. 하지만 그녀 자신이 바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어둠을 이불 삼아 그녀는 소리 없이 부두를 향해 움직였다. 고양이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발걸음, 주변의 모든 소리와 빛, 공기의 흐름까지 감지하는 극도로 예민해진 감각. 그녀는 더 이상 한지우가 아니었다. 적진에 침투하는 특수요원 블랙캣이었다. 제7부두는 화물 하역 작업이 끝난 듯 고요했지만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순찰을 도는 경비원들의 움직임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얽혀 있었다. 지우는 그들의 동선과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몇 분 만에 파악하고 거대한 컨테이너 더미의 그림자를 따라 거미처럼 나아갔다. 화물차 기사가 말했던 폐차장. 부두의 가장 구석진 곳, 다른 구역과 높은 철제 펜스로 분리된 거대한 부지가 눈에 들어왔다. 입구에는 광명무역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평범한 무역회사나 폐차장의 것이 아니었다. 경비는 훨씬 삼엄했고 펜스 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까지 둘러쳐져 있었다. 이곳이 바로 백상어의 영토, 독사의 소굴이었다. 정문 돌파는 자살 행위였다. 지우는 펜스를 따라 어둠 속을 이동했다. 마침내 CCTV가 미치지 못하는 어두운 코너를 찾아낸 그녀는 망설임 없이 펜스를 타기 시작했다. 군 시절 수직 암벽을 오르내리던 것에 비하면 동네 놀이터 담벼락 수준이었다. 철조망은 와이어 커터 기능이 있는 다용도 나이프로 손쉽게 절단하고 소리 없이 안으로 잠입했다. 안은 거대한 고철들의 무덤이었다. 산처럼 쌓인 폐차 더미와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계 부품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인 거대한 선적 컨테이너들. 이곳은 단순한 폐차장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위장하기 위한 거대한 세트장이었다. 그때였다. 지우의 귓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컨테이너 안에서 들려오는 억눌린 신음 같은 소리. 그녀는 소리가 들려오는 컨테이너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컨테이너는 굳게 잠겨 있었지만 환기를 위한 작은 통풍구가 옆면에 나 있었다. 지우가 그곳에 귀를 기울인 순간 그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안에서는 여러 사람의 흐느낌과 낮은 말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중국어와 알아들을 수 없는 동남아시아 언어였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겁에 질린 한국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제발. 지우는 다용도 나이프의 끝부분을 이용해 자물쇠의 이음새를 비틀기 시작했다. 단순하지만 견고한 자물쇠였지만 그녀의 정교하고 끈질긴 힘 앞에서 결국 파손되고 말았다. 철컥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그녀는 조심스럽게 컨테이너 문을 열었다.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지독한 악취와 절망의 공기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김소의 씨와 같은 처지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짐짝처럼 갇혀 있었다. 국적도 나이도 다른 그들의 눈은 모두 하나같이 공포와 체념으로 죽어 있었다. 이곳은 마약이나 무기를 숨기는 곳이 아니었다. 인간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지옥의 한가운데였다. 괜찮아요. 도와주러 왔어요. 지우가 속삭이는 순간 등 뒤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가 들렸다. 철컥 마이너스 찰칵 마이너스. 돌아볼 필요도 없었다. 사방에서 수십 개의 총구가 자신을 겨누는 소리였다. 이어서 폐차장 전체가 대낮처럼 밝아졌다. 사방에 설치된 거대한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켜지며 그녀가 서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비췄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강렬한 빛 속에서 스피커를 통해 기분 나쁘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분하지만 그 안에 담긴 조롱과 광기를 숨기지 못한 목소리. 리테문의 목소리였다. 찾던 걸 찾았나, 검은 고양이? 목소리는 폐차장 전체에 메아리 쳤다. 내 수집품들이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군. 너 같은 특별한 손님을 위해 공들여 모은 것들인데. 지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빛이 쏟아지는 방향을 노려보았다. 폐차장 중앙 가장 높은 폐차 더미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멀리서도 그의 여유로운 실루엣과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를 알아볼 수 있었다. 리테문이었다. 환영한다. 나의 영토에 온 것을. 컨테이너의 문들이 일제히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수십 명의 무장한 조직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지우를 중심으로 완벽한 포위망을 형성했다.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빛, 자신을 겨누는 총구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즐기고 있는 리테문의 조롱 섞인 목소리. 지우는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상어의 턱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먹잇감이었음을 깨달았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처절한 생존을 위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하하. 그 표정 마음에 드는군. 자존심 강한 고양이가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의 바로 그 표정 말이야. 리테문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광장 전체를 울렸다. 그는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폐차 더미 위에서 우아하게 팔을 벌렸다. 그에게 이 상황은 잘 짜인 연극의 클라이맥스일 뿐이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뇌는 1초에 수백만 번씩 회전하며 주변 지형과 적의 위치, 무기 종류, 그리고 단 하나의 탈출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다. 32명의 적. 대부분 자동 소총으로 무장. 4개의 주요 서치라이트가 시야를 방해하고 자신과 컨테이너 속 인질들은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다. 생존 확률 0.1% 미만. 포기하면 죽는다. 그것은 707에 입대하던 첫날, 교관이 그들의 뇌리에 못 박아준 첫 번째 철칙이었다. 리테문의 부하들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지우는 움직였다. 그녀는 항복하듯 두 손을 드는 척하다 몸을 날려
방금 열었던 컨테이너 문을 있는 힘껏 밀어 닫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컨테아이에니알 문이 닫히기 직전 발사된 총알들이 강철 문에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최소한 인질들을 방패막이로 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동시에 그녀는 몸을 굴려 가장 가까운 폐차 더미 뒤로 몸을 숨겼다. 타타타탕 하는 요란한 총성과 함께 그녀가 있던 자리에 수십 발의 총알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박혔다. 호, 제법이군. 하지만 고철 더미 뒤에 숨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리테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여유가 넘쳤다.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생포해라. 저 고양이는 산채로 잡아야 재미있지. 조직원들이 둘씩 조를 이뤄 폐차 더미를 향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유가 그저 숨어있는 연약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실수가 될 것이었다. 지유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그녀의 눈은 이미 암 수능을 마친 상태였다. 폐차 더미의 복잡한 구조는 그녀에게 불리한 장애물이 아니라 자신을 숨기고 적을 교란할 수 있는 최적의 지형이었다. 그녀는 찌그러진 자동차 문짝의 사이드 미러에 비친 적의 움직임을 확인했다. 두 명이 오른쪽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지유는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를 조용히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코너를 도는 순간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갔다. 선두에 있던 남자의 목덜미를 쇠파이프로 가격해 소리 없이 쓰러뜨리고 뒤따르던 남자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총구를 위로 쳐올리며 다른 손으로 안면을 강타했다. 두 명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초. 그녀는 쓰러진 남자의 자동 소총과 무전기를 챙겨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뭐 하는 거야? 보고해.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유는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폐차 더미로 이동하며 적들의 대열에 혼란을 주기 시작했다. 숨바꼭질은 그만하지, 동무. 다시 리테문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묻어 있었다. 우린 같은 피를 나눈 족속이 아닌가. 훈련받은 대로 움직여봐. 내 실력이 겨우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실망시키지 말라고. 동무. 그 단어가 지유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넘어 그녀의 훈련 방식과 사고 체계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지유는 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사냥감이자 동시에 사냥꾼이었다. 그녀는 무전기를 이용해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들의 통신을 교란했다. 그리고 어둠과 고철 더미를 이용해 각계격파를 시작했다. 쇠사슬을 휘둘러 다리를 후려치고 날카로운 고철 조각을 던져 시선을 분산시킨 후 급소를 가격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효율적이고 치명적이었다. 비명 소리와 함께 쓰러지는 조직원들이 늘어날수록 살아남은 자들의 공포는 점점 커져갔다. 이 빌어먹으려니. 마침내 리테문의 인내심이 바닥난 듯 했다. 서치라이트 전부 끄고 서멀 스코프열 화상 조준경 사용해. 당장 저 쥐새끼를 찾아내.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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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꺼지며 폐차장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그것은 리테문의 두 번째 실수였다. 어둠은 지유에게 더 익숙한 전장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서멀 스코프를 사용할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근처에 있던 페드럼통의 기름을 자신의 작업복에 살짝 묻혔다. 그리고 폐차의 엔진룸에 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차가운 금속과 기름 냄새가 그녀의 체온을 숨겨줄 것이다. 예상대로 서멀 스코프를 켠 조직원들은 엔진에 잔열이 남아있는 다른 차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들이 엉뚱한 곳에 화력을 낭비하는 동안 지유는 진짜 사냥을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뒤에서 옆에서 심지어 폐차 더미 위에서 나타나 적들의 목을 조르고 관절을 꺾고 무력화시켰다. 공포에 질린 조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미친 듯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고 그 총알은 동료에게 향하기도 했다. 폐차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했다. 상황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한 순간 폐차장 중앙에 있던 거대한 창고의 문이 열리며 육중한 체구의 거한이 걸어나왔다. 리태문의 부관이자 조직의 행동대장으로 보이는 자였다. 그는 다른 조직원들과 달리 총도 없이 양손에 피가 묻은 마체테날이 넓고 긴 칼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 전부 빠져. 전혀는 내가 상대한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폐차장 전체에 울릴 만큼 위압적이었다. 남은 조직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폐차장에는 지우와 거한 단둘만 남게 되었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노획한 소총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것은 힘과 기술의 순수한 대결이어야 했다. 거한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양손의 마체테가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다. 지우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그의 공격을 흘려보내며 파고들었다. 그녀는 작고 민첩했지만 힘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힘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이 있었다. 숨막히는 공방이 이어졌다. 마체테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 지우가 그의 공격을 피하며 내는 마찰음, 그리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어둠을 채웠다. 지우의 어깨와 허벅지에 칼날이 스치며 얕은 상처가 생겼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모든 신경이 오직 상대의 움직임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마침내 거한이 빈틈을 보였다. 크게 마체테를 휘두른 후의 찰나의 순간, 지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의 품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그의 턱을 올려쳤다.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하고 몸의 중심이 무너진 그의 등 뒤로 돌아 목에 팔을 감았다. 완벽한 리어 네이키드 초크 리어 네이커드 초크였다. 크어! 거한은 괴력을 발휘해 그녀를 떼어내려 했지만 지우는 한 번 문 살쾡이처럼 절대 놓지 않았다. 점점 그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버둥거리던 몸의 움직임이 서서히 멎어갔다. 마침내 거대한 몸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다. 지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온몸이 땀과 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거한을 넘어 리태문이 있을 중앙 창고를 노려보았다. 이제 방해물은 모두 사라졌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창고를 향해 걸어갔다. 육중한 철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넓은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중앙에 놓인 낡은 책상 위 노트북 한 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노트북 화면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위성으로 촬영된 듯한 열화상 화면. 인천항으로 진입하는 여러 대의 차량 행렬. 민준서와 국정원 특수팀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 이동 경로 위, 도로 양옆으로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매복하고 있었다. 완벽한 기습 공격 대형이었다. 리태문은 그녀를 미끼로 국정원의 주력 병력을 끌어들여 섬멸할 함정을 파놓은 것이었다. 날 잡고 싶으면. 노트북 스피커에서 리태문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과거부터 구해야 할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온몸의 혈액이 발끝으로 쏟아져 내리는 듯한 감각, 뇌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충격. 지우는 텅 빈 창고 안에서 노트북 화면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자신이 벌인 처절한 사투는 리태문이 짜놓은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진 한낱 여흥에 불과했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잡을 생각이 없었다.
그녀를 이용해 더 큰 사냥감 민준서와 국정원 팀을 끌어들인 것이다. 속았어 완벽하게. 분노보다 더 큰 자책감이 그녀를 덮쳤다.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이 동료들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트라우마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또다시 자신의 판단착오로 동료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때 노트북 화면 한쪽 구석에 새로운 창이 떴다. 또 다른 실시간 영상. 아까 그녀가 문을 닫았던 수십 명의 피해자가 갇힌 컨테이너 내부였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 한가운데 붉은 숫자를 깜빡이는 폭탄이 뚜렷하게 보였다. 화면 위로 타이머가 나타났다. 리태문의 목소리가 다시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선택의 시간이다, 블랙캣. 내가 구하고 싶어 했던 저 가련한 영혼들인가, 아니면 너를 구하러 오는 너의 과거인가. 둘 다 구할 수는 없을 거야.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겠지. 너의 정의는 과연 어디를 향하는지 아주 궁금하군. 잔인한 선택지였다. 눈앞에 무고한 민간인들인가 아니면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옛 동료들인가. 어느 쪽을 택하든 다른 쪽의 죽음을 방관해야만 하는 최악의 딜레마. 리태무는 그녀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과거의 블랙캣이었다면 망설였을 것이다. 임무의 중요도와 전략적 가치를 따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한지우였다. 김소희의 텅 빈 눈동자를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이었다. 둘 다 구한다. 그것은 이성이 아닌 본능이 내린 결론이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먼저 컨테이너를 향해 달려갔다. 10분. 민준서의 팀이 매복 지점에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이자 폭탄이 터지기까지 남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찢어진 옷자락으로 어깨에 상처를 동여매며 시간을 확인했다. 컨테이너 문을 열자 겁에 질린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그들의 시선은 중앙의 폭탄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우는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폭탄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했다. 군용으로 제작된 복합신관 폭탄. 압력, 진동, 그리고 타이머까지 3개의 기폭장치가 연동되어 있었다. 어설프게 해체하려다가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잿더미가 될 것이다. 지우는 숨을 골랐다. 군 시절 지옥 같았던 EOD 폭발물 처리 훈련이 기억의 저편에서 되살아났다. 땀으로 손이 미끄러웠지만 그녀의 눈은 침착하게 복잡한 전선들을 훑었다. 빨간 선, 파란 선, 노란 선 함정이었다. 색깔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전류의 흐름과 신관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다. 그녀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폭탄 위로 툭 떨어졌다. 그녀는 다용도 나이프의 절단기를 꺼내들었다. 그녀의 뇌는 수백 개의 회로도를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바로 그때 아주 미세한 전류 흐름의 차이를 발견했다. 주 전원이 아닌 기폭장치를 속이기 위한 더미 회로였다. 진짜는 그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 제발. 그녀는 기도를 하며 더미 회로가 아닌 진짜 주 전원선을 잘랐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깜빡이던 붉은 숫자가 그대로 멈췄다. 폭탄은 멈췄다. 컨테이너 안의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과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쉴 틈이 없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민준서의 팀을 구해야 했다. 모두 여기서 기다리세요. 곧 경찰이 올 겁니다.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리태문이 남겨둔 조직원들이 있을지 몰랐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폐차장을 가로질러
아까 거한과 싸우기 전 눈여겨보았던 한 차량으로 달려갔다. 튜닝된 픽업 트럭. 열쇠는 안에 그대로 꽂혀 있었다. 리태문이 그녀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장난감일지도 몰랐다. 부르릉.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픽업 트럭이 뛰쳐나갔다. 그녀는 폐차장의 정문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길을 열었다.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왔지만 트럭의 두꺼운 강판이 대부분을 막아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통신수단이었다. 자신의 통신 장비는 이미 먹통이었고 리태문이 감청하고 있을 것이 뻔했다. 그녀는 아까 제압했던 조직원의 주머니를 뒤져 손에 넣었던 구형 폴더폰을 꺼내 들었다. 민준서에게 직접 전화할 수는 없었다. 그 역시 감청당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인천 지역의 국정원 안전가옥 비상연락망, 경찰청 공용 주파수, 그리고 민준서와 자신만이 아는 암호를 떠올렸다. 그녀는 국정원의 민원 접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자동응답 시스템의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것을 무시하고 과거 훈련 시절 둘이 장난처럼 만들었던 비상 코드를 외쳤다. 알파 포인트의 독사가 따리를 틀었다. 반복한다. 알파 포인트의 독사. 지금 즉시 델타 경로로 우회하라. 알파 포인트는 적의 완벽한 기습이 가능한 매복 지점을 뜻하는 그들만의 암호였다. 이 메시지가 민준서에게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다. 1분이 될 수도 10분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트럭을 미친 듯이 몰아 매복 지점으로 향했다. 제발 늦지 않았기를. 그 순간 멀리서 민준서 팀의 차량 행렬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음의 계곡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안 돼! 지우는 경적을 울리고 헤드라이트를 깜빡이며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냈다. 마침내 선두에 있던 민준서의 차량에서 그녀의 신호를 본 것 같았다. 차량 행렬의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민준서의 귀에 다급하게 연결된 통신망을 통해 그녀의 암호가 전달된 것이다. 정지. 전 차량 정지. 함정이다. 민준서의 절박한 외침이 무전망을 통해 울려 퍼졌고 차량들이 일제히 급정거했다. 선두 차량은 도로 위에 교묘하게 설치된 레이저 트립 와이어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춰 섰다. 클레이모어가 설치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들이 멈춘 바로 그 순간 리태문의 두 번째 카드가 발동했다. 콱쾅, 콱콱쾅. 도로 양옆의 어둠 속에서 불꽃이 터져 나오며 RPG 로켓 여러 발이 차량 행렬을 향해 날아들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선두 차량과 후미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다. 지우의 경고는 전달되었지만 너무 늦었던 것일까? 화염과 자욱한 연기 속에서 민준서 팀의 생사는 알 수 없게 되었다. 지우는 불타오르는 차량들을 보며 핸들을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의 불꽃이었다. 분노는 시야를 붉게 물들이고 이성을 마비시킨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분노는 때로 인간을 초인으로 만든다. 화염에 휩싸인 동료들의 차량을 보는 순간 한지우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슬픔, 공포, 자책감 같은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오직 리태문을 향한 순도 100%의 적이만이 남아 그녀의 존재를 지배했다. 그녀는 픽업 트럭을 몰아 불타는 지옥으로 돌진했다. 자욱한 연기와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는 역한 냄새, 그리고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총성이 그녀를 맞았다. 매복하고 있던 리태문의 잔당들이 생존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팀장님! 지우는 트럭 문을 방패 삼아 응전하며 소리쳤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트럭의 헤드라이트를 격렬하게 깜빡이며 적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끌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괴물 같은 트럭에 당황한 적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화염을 등지고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민준서였다. 그의 팔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은 살아있었다. 블랙캣. 그는 지우를 향해 외쳤다. 그리고 살아남은 대원들을 향해 명령했다. 어모하라. 저 트럭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한다. 지우의 난입은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지우는 단순한 택시 기사가 아니었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최악의 상황을 뒤집어온 전설적인 특수요원이었다. 그녀는 적들의 화망과 사각지대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민준서 팀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렸다. 3시 방향 컨테이너 뒤, 9시 방향 도로 아래 배수구. 그녀의 외침에 따라 국정원 요원들의 총구가 불을 뿜었고 숨어있던 적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것은 학살에 가까운 일방적인 전투였다. 리태문의 잔당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국정원 요원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마지막 총성이 멎고 지독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지우는 트럭에서 내렸다. 민준서가 절뚝이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무모한 짓이었어 하지만 내 덕분에 살았다. 사상자는요? 사망 2명, 중상 4명. 내가 아니었다면 전멸이었을 거다. 지우는 불타버린 차량의 잔해를 보았다. 희생된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책임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리태무는요? 연기처럼 사라졌어. 흔적도 없이. 아니다. 흔적은 남아 있었다.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탄피들과 타이어 자국, 그리고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은 화약 냄새를 훑어보았다. 리태무는 혼란을 틈타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멀리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곳, 자신의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을 것이다. 팀장님은 부상자들을 챙기세요. 저는 사냥을 끝내러 가겠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 지원팀이 곧. 이건 더 이상 국가의 임무가 아닙니다. 지우는 민준서의 말을 자르고 돌아섰다. 그녀의 시선은 항구의 가장 높은 곳, 야간에도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대한 곡물 저장고 사일로의 꼭대기를 향하고 있었다. 저곳이다.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연극을 감상했을 리태문의 VIP석.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거대한 사일로의 외벽은 수직에 가까웠지만 곳곳에 튀어나온 구조물과 파이프들이 그녀에게는 훌륭한 디딤돌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소리 없이 거대한 콘크리트 벽을 기어올랐다.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상처의 고통이 온몸을 찔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사일로 꼭대기 좁은 관제실의 창문 너머로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리태문이었다. 그는 항구의 야경과 자신이 만들어낸 아수라장을 내려다보며 마치 클래식 음악이라도 감상하는 듯 고요히 서 있었다. 지우는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대신 조용히 문을 열었다. 인기척을 느낀 리태문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 대신 기다렸다는 듯한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검은 고양이. 내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줄 주인공이.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 역시 마지막은 순수한 힘과 기술로 끝내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내 동료들을 구하지 못했더군. 무고한 인질들을 구하는 값비싼 대가였나? 닥쳐. 왜? 그게 너의 정의 아니었나? 하지만 봐라, 너의 정의는 결국 불완전해. 누군가를 구하면 누군가는 죽지. 세상은 그런 거야, 동무. 강한 자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약한 자들은 그저 강한 자들의 선택에 희생될 뿐이지. 리태무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너와 나는 같아. 우리는 국가라는 이름 아래 살인을 배우고 버려졌지. 이런 시시한 세상의 법칙에 얽매일 존재가 아니야. 나와 함께 하자. 우리는 이 썩어 빠진 세상의 새로운 법칙이 될 수 있어. 그것은 지독하게 달콤한 유혹이었다. 모든 것을 부정하고 더 높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악마의 속삭임. 하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소희의 텅 빈 눈동자와 컨테이너 안에서 공포에 떨던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주다 희생된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니, 너와 나는 달라. 지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너는 내가 배운 기술로 사람들을 짓밟고 군림하려 했지만 나는 내가 배운 기술로 사람들을 지키려고 해. 그게 너와 나의 차이다. 나는 더 이상 국가의 무기가 아니야. 나는 택시 기사 한지우다. 그 말을 끝으로 두 그림자가 격돌했다. 관제실의 좁은 공간은 두 초인의 격전지가 되었다. 리태문의 공격은 북한 특수부대의 격술에 기반한 것으로 모든 움직임이 사리를 담고 있었다.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반면 지우의 움직임은 707의 특공무술을 기반으로 유연하고 효율적이었다. 힘을 힘으로 맞서는 대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급소를 노렸다. 두 사람의 몸이 부딪힐 때마다 뼈가 울리는 둔탁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서로의 과거와 신념 모든 것을 건 처절한 싸움이었다. 수십 번의 공방 끝에 두 사람은 서로의 목에 팔을 감은 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숨이 막혀오고 눈앞이 흐려졌다. 승패는 단 한 끗, 정신력의 차이에서 갈릴 터였다. 리태문이 지우의 귓가에 속삭였다. 결국 너도 살인자일 뿐이야. 그 순간 지우의 뇌리에 택시 안에서 그녀를 희롱하던 황덕중의 목소리, 김소희의 울음, 민준서의 외침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살인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키는 사람이었다. 아니, 지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다. 그녀는 리태문을 조르던 팔을 푸는 대신 그의 몸을 들어 올려 그대로 관제실의 강화유리로 처박았다.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유리가 박살나고 리태문의 몸이 허공에 뜬 채 간신히 창틀에 걸렸다. 아래는 수십 미터의 아찔한 허공이었다. 그녀는 그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이제 손을 놓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복수와 정의 그 갈림길에서 지우는 리태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패배의 분노와 함께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어려 있었다. 지우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몸을 안으로 끌어당겨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내 놈의 심판은 법에게 맡기지. 너 같은 놈 때문에 내 손을 더럽히진 않겠어. 그것이 그녀의 최종적인 승리 선언이었다. 몇 달 후, 서울의 한 재활센터. 김소희를 비롯한 독사 조직의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직 상처의 그늘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과 같은 절망의 빛은 없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들 곁에는 묵묵히 그들을 지원하는 봉사자들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평범한 옷차림의 한지우였다. 지우 씨는 꼭 택시 기사님 같지 않고 무슨 경호원 같아요. 곁에 있으면 되게 든든해요. 한 소녀가 웃으며 말하자 지우는 쑥스러운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센터를 나서는 그녀를 민준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팔에 깁스를 한 채였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복귀하라는 제안 정말 거절할 건가? 자네 같은 인재가. 제자리는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우는 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차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야죠. 다시 노란색 개인 택시의 운전석에 앉은 지우는 익숙하게 시동을 걸었다. 무전기에서 콜이 들어왔다. 손님 탑승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늦은 밤 서울의 화려한 불빛 속으로
그녀의 택시가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패잔병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태우고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도시의 등대. 차가운 강철 무기가 아닌 따뜻한 심장을 가진 운전대를 잡은 그녀는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다시 운행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어떤 임무보다도 중요하고 명예로운 그녀만의 마지막 임무였다.